최근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특히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 보안 사건이 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동시에 한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특별 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 모든 사태의 배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상세한 내막을 공개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AI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알렉스 킴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최첨단 장비가 가득한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미국 정부와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곳으로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석학들이 미래 기술의 핵심을 연구하는 공간입니다. 마침 마틴 교수님께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확인했는지 질문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실 창가 자리에는 중국인 유학생 저우리가 컴퓨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구에 헌신하는지 늘 강조했지만 그의 열정이 과연 어디를 향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쪽에서는 한국인 유학생 윤태영이 코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태영은 연구실에 합류한 지 약 6개월 정도 되었지만 벌써 교수진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의 코드를 검토하면서 저는 그의 꼼꼼함에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오류도 놓치지 않으려는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마틴 교수님께서도 지나가시며 윤태영 씨는 항상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군요. 연구 윤리도 철저하고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 셋은 학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분주했던 오전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저우리는 자신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곧 발표될 것이며 중국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기회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윤태영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술 자체보다 신뢰받는 연구자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이든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윤태영은 연구라는 것이 단순히 결과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정직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핵심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연구실 모니터에 띄워진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미국 의회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중국 국적 유학생들의 연구 윤리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비자 발급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를 보시던 마틴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최근 연구 데이터 유출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우리 연구실도 보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군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실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저우리와 윤태영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아시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저우리의 행동에서는 무언가를 항상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지만 윤태영은 투명하고 솔직한 태도로 연구에 임했습니다. 퇴근길에 저는 정말 국적에 따라 연구자의 태도가 다를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인 차이일 뿐일까? 라는 의문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교수님들이 모여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중국인 유학생 구역으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우리 연구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다음 날 연구실 회의실에서는 특별 보안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마틴 교수님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최근 연구 데이터 유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연구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해야만 하며 부저장 장치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라고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회의 내내 저우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긴장한 듯 테이블을 연신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윤태영은 침착하게 메모를 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도 더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까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마틴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윤태영을 바라보며 바로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윤태영 씨는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하는군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저우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매우 초조해 보였고, 이 모든 규제가 불필요해. 우리는 그저 연구원일 뿐인데 마치 스파이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 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연구 보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적과는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원칙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우리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고 그 순간 저는 저우리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태영과 함께 새로운 AI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영의 코드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윤태영, 자네의 이 접근법은 정말 혁신적이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 라고 묻자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단지 기존 연구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다른 연구자들의 성과를 존중하고 그 위에 제 아이디어를 추가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윤태영의 말에서 깊은 연구 윤리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지 않고 다른 연구자들의 기여를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다가 저는 우연히 저우리의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구실의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그의 연구 영역이 아닌 부분이었습니다. 저우리, 왜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야? 놀라서 묻자 저우리는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다른 연구도 이해해야 내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의 설명은 석연치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강한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캠퍼스 커피숍에서 일찍 연구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있는 윤태영을 만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윤태영, 자네는 중국과 한국의 연구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윤태영은 잠시 생각한 후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윤리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든 훌륭한 연구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균형 잡힌 시각에 감명받았지만 저우리의 행동은 계속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중국인 연구원의 산업 스파이 사건이 또다시 보도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기업에서 중국 국적 연구원이 기밀 정보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올해만 3번째 사례였으며 미 의회는 중국인 연구자들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연구실에는 저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었는데 모두가 긴장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마틴 교수님은 전체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지난 주말 연구실 서버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누군가 허가한 거 없이 기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려 했어요. 모두의 시선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향했고 저우리는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는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연구실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을 나서는 저에게 윤태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알렉스, 이런 상황이 모두에게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증거 없이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연구자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이 상황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성숙한 태도에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우리의 행동들은 제 마음속 의혹을 계속 키웠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하여 컴퓨터를 켜고 있는데 마틴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알렉스, 일찍 왔군. 열정이 대단해. 저는 용기를 내어 교수님, 사실 지난번 보안 이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혹시 의심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IT 부서에서 특정 IP 주소를 추적하고 있어. 모든 증거가 확보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야. 바로 그때 윤태영이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정갈한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알렉스. 오늘 새로운 알고리즘 테스트 결과를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얼굴이 밝아지셨고 자세히 들려줄래? 라고 물으셨습니다. 윤태영은 자신의 컴퓨터를 열고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의 설명은 명확하고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했었는지 설명하는 부분에서 교수님이 큰 감명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윤태영, 자네 접근법은 정말 혁신적이네. 이 연구 결과를 다음 학회에서 발표했으면 좋겠네. 윤태영의 얼굴에는 기쁨이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잠시 후 저우리가 연구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우리, 괜찮아? 많이 지쳐 보이는구나.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괜찮아. 그냥 어제 늦게까지 연구했을 뿐이야. 라고 짧게 대답하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오전 내내 연구에 집중하다가 점심시간에 우연히 학과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저우리와 다른 중국인 학생들이 모여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한 학생이 중국어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는 대비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오후 세미나에서는 외부 초청 연사가 연구 윤리와 국가 안보에 관한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서 근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연구 데이터 유출은 단순한 학문적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AI 기술은 군사적 용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미나 도중 저우리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저는 호기심에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저우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최대한 빨리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직설적으로 누구랑 통화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우리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중국에 계신 지도 교수님이야. 내 연구 진행 상황을 물어보셨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말까지 자료를 확보한다고 했던데 라고 되묻자 저우리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냥 내 연구 자료야. 왜 이렇게 캐물어? 나를 의심하는 거야. 라며 기분이 상한 듯 세미나실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와 윤태영과 함께 작업하고 있을 때 저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컴퓨터 화면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 중인 최신 알고리즘의 코드가 열려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저우리의 연구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윤태영, 저우리가 왜 우리 팀의 알고리즘을 보고 있지? 윤태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도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우리가 종종 늦게까지 남아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를 엿보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에 저우리를 감시해야 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해. 저녁 식사 후 저는 작업을 계속하는 척하며 윤태영과 함께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퇴근한 후 저우리가 조용히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면밀히 살피더니 USB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윤태영과 저는 책상 뒤에 몸을 숨기고 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저우리는 빠르게 여러 폴더에 접근하여 파일들을 USB로 복사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우리 연구실의 핵심 프로젝트 데이터였습니다. 저건 우리 연구실의 모든 핵심 데이터잖아. 윤태영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목격한 것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저우리가 하버드의 연구 기밀을 불법으로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즉시 마틴 교수님께 알려야 했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증거 사진을 찍자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저우리의 행동을 촬영에 취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우리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너희 뭐 하는 거야? 저우리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책상 뒤에서 나와 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저우리, 지금 뭘 하는 거야? 저우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USB를 뽑으려 했지만 윤태영이 재빠르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저우리. 이미 모든 것을 봤어. 윤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우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냥 내 연구 자료를 백업하는 거였어. 제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구 데이터를 내 백업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우리는 당신이 연구실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장면을 직접 봤어. 사진도 찍었고 저우리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어. 나는 그저 참고용으로 복사한 것뿐이야.
윤태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연구자로서 윤리적 책임이 있어. 이건 명백한 위반이야. 저우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서방 세계는 항상 중국을 견제하기만 해. 그의 격앙된 목소리에 저희는 놀랐습니다. 저우리는 USB를 움켜쥐고 연구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윤태영과 저는 잠시 얼떨떨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윤태영이 물었습니다. 마틴 교수님께 알려야 해. 지금 당장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마틴 교수님은 아직 사무실에 계셨고 저희가 상황을 설명하자 교수님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게. 제 휴대폰의 사진을 확인하신 교수님은 즉시 학과장과 대학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저우리를 즉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IT 부서에 연락해서 그가 복사한 파일 목록을 확인하게 하세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대학보안팀이 연구실을 조사했고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캠퍼스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연구실 입구에는 보안 요원이 배치되었고 모든 연구원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었습니다. 마틴 교수님은 연구원들에게 저우리는 어젯밤 캠퍼스 밖으로 나갔지만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USB에서 우리 연구실의 모든 주요 프로젝트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연구실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퍼졌고 특히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은 자신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마틴 교수님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이지 특정 국적에 대한 차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연구원들을 동등하게 대하지만 연구 윤리 위반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의 분위기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조용히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다른 연구원들과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학과장과 대학 법무팀이 특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저우리의 사례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저우리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가 중국의 국가연구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우리 대학의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국으로 송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학과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1년간 미국 전역의 여러 대학에서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FBI는 이를 중국 정부의 조직적인 기술 탈취 시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윤태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의를 가진 중국인 연구자들도 모두 의심받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개인을 판단할 때 국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태영 씨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공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이제 연구보안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윤태영에게 오늘 용기 있게 발언해줘서 고마워.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짚어냈어. 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윤태영은 미소 지으며 당연한 일이에요. 연구자로서 진실과 공정함은 지켜야 할 가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학 식당에서 TV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뉴스에서는 미국 의회가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특정 분야에서는 비자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태영과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우리 연구실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버드 총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 윤리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최근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연구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국제적 협력과 다양성의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할 것입니다. 이 말에 약간의 위안을 얻었지만 이미 변화의 물결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팀별로 보안 교육이 진행되었고 모든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우리 사건이 터진 후 연구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컴퓨터에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자료 접근을 위해서는 이중 인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우리가 앉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틴 교수님은 긴급 회의에서 저우리의 노트북과 외장 하드에서 다량의 연구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연구실 데이터뿐만 아니라 MIT와 스탠포드 연구실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었던 것입니다. 연구실의 중국인 학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모두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 윤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함께 일할 것이지만 보안과 윤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태영이 중국인 학생들에게 다가가 격려의 말을 건네는 따뜻한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잃지 않는 인상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윤태영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태영은 알렉스 저우리의 행동이 모든 중국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안타까워요. 대부분은 정직하게 공부하러 온 사람들인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저우리가 한 일은 분명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동의했습니다. 윤태영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결국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행동이 국가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라고 말했고 그의 통찰력 있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신뢰는 정말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오후에 마틴 교수님이 윤태영을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온 윤태영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궁금해서 묻자 윤태영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교수님이 제 연구를 다음 달 산호세에서 열리는 AI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도록 추천해 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MIT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해 주신대요.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우와 정말 축하해 대단하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윤태영은 그동안 묵묵히 연구에 집중해 왔고 이제 그 성과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FBI 하버드 중국인 유학생의 산업 스파이 혐의 수사 확대라는 헤드라인으로 저우리의 체포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우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FBI는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뉴스를 본 중국인 학생들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지만 윤태영을 포함한 다른 국적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연구실을 방문하여 보안 프로토콜을 점검하고 몇몇 연구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윤태영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면담을 마치고 나온 그의 얼굴은 약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묻자. 그는 그들이 제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미국과 한국의 AI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도 했고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점점 더 흥미로운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저우리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연구 협력 파트너를 더욱 신중하게 선별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마틴 교수님이 윤태영을 다시 부르셨고 그가 돌아왔을 때는 더욱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알렉스, 말도 안 될 일이 생겼어요. 윤태영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연구소에서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인대요. 심지어 정부 지원금도 제안했어요. 저는 감탄했지만 윤태영은 더 놀라운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제안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인재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한국인 연구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일부라는 거예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제 정세가 연구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캠퍼스 전체 이메일로 국제학생 비자 정책 변경 가능성에 관한 안내라는 중요한 공지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 출신 학생들의 비자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학교는 모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메일을 통해 저우리의 사건이 단순한 학내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윤태영과 같은 한국인 연구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윤태영과 함께 걸었습니다. 윤태영, 네가 이런 기회를 받는 건 정말 자네 실력 때문이야. 자랑스러워해도 돼. 윤태영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마워요, 알렉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제 개인 능력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오랜 신뢰관계, 동맹국으로서의 위치,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간 신뢰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결국 강한 나라가 되려면 기술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어야 해요. 윤태영이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실에 도착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윤태영의 말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신뢰. 그것은 어쩌면 21세기의 새로운 국력 지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 아침, 하버드 캠퍼스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연구 마감일이 가까워 연구실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윤태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렉스, 이거 봤어요? 윤태영이 화면을 가리켰고, 화면에는 CNN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전면 중단 법안 발의. 윤태영은 어젯밤에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아직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해요. 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뉴스 영상을 클릭하자 상원의원의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체계적으로 훔쳐왔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을 통한 기술 유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FBI 국장이 나와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간 200건 이상의 기술 유출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중 80%가 중국 유학생이나 연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윤태영은 한숨을 쉬며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모든 중국인 유학생을 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고 메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뉴스 봤어? 이게 정말 현실이 될까? 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설사 통과되더라도 이미 비자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거야. 라는 제 말에도 메이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알렉스, 너무 순진한 생각이야. 이런 분위기라면 비자 갱신도 어려워질 거야. 난 졸업까지 1년이나 남았는데. 주말 내내 캠퍼스는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즉시 귀국을 고려했고 다른 일부는 캐나다나 유럽으로의 전학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버드 총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의 학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하버드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미 연구실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조용히 대화하며 모였고 미국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우리에 관한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FBI가 그의 이메일을 조사한 결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우리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요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FBI 수사관이 기자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연구실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특히 저우리와 같은 연구 그룹에 있었던 중국인 학생들은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듯한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녁 연구실을 나서다가 울고 있는 메이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괜찮아?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메이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며 방금 중국에 있는 부모님과 통화했어. 그냥 돌아오라고 하시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나 봐.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메이는 성실하고 재능 있는 연구자였으며 저우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 메이.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도 우리를 지원한다고 했잖아. 메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알렉스. 하지만 현실은 이미 변하고 있어. 오늘 아침에도 복도를 지나갈 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어. 그녀의 말에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캠퍼스 분위기는 빠르게 냉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틴 교수님이 전체 미팅을 소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구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출신 동료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신뢰 동맹국 연구 계획을 발표했으며 데드팔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일본, 영국 등 동맹국 출신 연구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학과에서는 윤태영 씨가 첫 번째 수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윤태영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얼굴에서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저는 윤태영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해, 윤태영. 정말 대단해. 윤태영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마워요, 알렉스. 하지만 솔직히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워요. 메이 같은 친구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요. 내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네가 이 기회를 받은 건 너의 실력과 윤리 의식 때문이야. 자부심을 가져도 돼. 윤태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알렉스, 결국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신뢰라고 생각해요. 저 우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중국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는 거죠. 반면 한국은 오랜 시간 미국과 신뢰 관계를 쌓아왔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오후에 연구실에서 작업하는 동안 윤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밖으로 나가 통화를 했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묻자 윤태영이 흥분된 목소리로 구글 AI 리서치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인터뷰를 하고 싶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와, 정말 축하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영과 함께 캠퍼스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캠퍼스 TV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에 관한 토론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구실은 어떻게 될까요? 윤태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이 바뀔 거야 라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결국 중요한 건 개인의 능력과 윤리의식이라는 거지. 식사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캠퍼스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된 것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던 학문의 전당이 이제는 국제 정치의 격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윤태영에게 온 문자였습니다. 알렉스, 믿기 힘들겠지만 애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두 회사 모두 한국인 인재를 특별히 찾고 있다고 단언해요. 내일 이야기해요. 메시지를 읽고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었고 신뢰라는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버드 캠퍼스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침에 발표된 행정명령으로 연구실의 중국인 연구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한국인 윤태영은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태영과 함께 찰스강을 따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우리의 대화는 따뜻했습니다. 알렉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봤어요. 윤태영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 우리 한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 윤태영은 강물을 바라보며 결국 신뢰가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나라가 강해지려면 먼저 신뢰받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죠. 중국은 기술과 경제력으로는 성장했지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는 실패한 것 같아. 반면에 한국은 오랜 세월 미국과 신뢰 관계를 쌓아왔고 그것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만들었네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윤태영의 휴대폰이 울렸고 짧은 통화를 마친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였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구글 AI 리서치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윤태영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축하해, 윤태영. 네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 윤태영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들이 특별히 한국인 연구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연구자들은 신뢰할 수 있다는 말도 했어요. 연구실에 도착하자 마틴 교수님이 윤태영을 부르셨고 잠시 후 돌아온 윤태영은 더욱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윤태영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축하와 기쁨 속에서도 중국인 동료들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메이가 조용히 윤태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윤태영. 너는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충분해. 윤태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메이. 하지만 나는 너도 같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 상황이 빨리 나아지길 바라. 축하 모임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남은 저와 윤태영은 연구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어, 윤태영.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어. 윤태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렉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강한 나라가 되려면 먼저 신뢰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윤태영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뢰받는 한국, 버림받은 중국.
이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윤태영과 헤어지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너희 나라가 받는 신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겠어. 윤태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강국의 길이니까요. 이 대화를 끝으로 저는 오늘의 경험이 제 인생에 큰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계의 질서는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신뢰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얻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중국은 그 신뢰를 잃어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목격한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전환의 맥락 속에서 유명 유튜버 자비어 뒤루소, 이사비얼 디루소와 에밀리 윌슨, 이 아시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아시아 중에서 한국은 정말 특별하다는 그들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불과 몇 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며 서구 사회가 쉽게 인정하지 않았던 한국의 위상에 대한 논쟁을 점화시켰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저는 미국 출신 경제학자로서 즉시 연구에 착수했고 3년간의 심층 조사를 통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은 세계 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진실은 바로 한국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승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해외 매체에서 숨기려 했던 한국의 진정한 저력,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발전과 사회 구조를 연구하며 국가별 문화 차이를 분석하는 경제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워싱턴 DC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일 방대한 데이터와 통계 자료들을 분석하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제 주요 임무입니다. 업무에 지친 어느 날 밤 유튜브를 보다가 자비어 뒤루소와 에밀리 윌슨이 나누는 대화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비어가 왜 인종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아시아인은 제외하자고 하는 걸까? 라고 물었고 에밀리는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별해. 정말 독특한 나라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제 호기심을 강력하게 자극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평소 연구하던 경제 데이터에서 한국의 성장 곡선이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사례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의 업무를 잠시 미루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자료를 찾아볼수록 저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통계 자료, 역사책, 학술 논문들을 뒤지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다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경제적 분석을 넘어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국민성에 대한 깊은 탐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의 압도적인 교육열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한국 사회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부모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도. 또한 한국인들의 근면성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 시간을 기록하는 한국의 통계 자료를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끈기와 의지력에 감탄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정신력이 한국을 오늘날의 위치에 올려놓은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자료를 분석했고 컴퓨터 화면 속 그래프와 숫자들이 말해주는 한국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어떤 나라의 발전 과정과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 가진 특별함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발견들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제 인생과 세계관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찾아 나서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튜버들의 말이 단순한 흥미로운 견해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확연히 앞서 있다는 것이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건강 지표를 살펴보니 한국의 비만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였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이 비만 문제로 고심하는 동안 한국은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언어적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어에는 성별 대명사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와 그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서양에서는 성별 대명사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경제 지표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고용률과 소득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195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 내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통계 자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온라인 문화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사람들이 SNS에서 불평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실제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거리로 나가 시위하고 변화를 직접 만들어가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조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탓하지 않는다. 대신 현실을 바꾸고 미래를 만들어간다. 이것이 한국과 서양 사회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인들의 실제 반응도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국인들이 바로 저걸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다시 바뀔 테지. 라는 한인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은 행동하는 나라다. 우리는 SNS에서 징징대지 않아 라고 썼는데 저는 이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취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서양은 인정해야 한다. 작은 나라가 아니다 라는 댓글은 제 연구의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의료 체계, 기술 혁신, 문화적 영향력 등 다양한 측면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제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저는 이제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극복한 역사적 고난은 무엇이었을까? 한국은 과거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배 36년은 한국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빼앗기고 정체성까지 위협받았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문화재 약탈 등 그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에는 6.25 전쟁이 발발하여 3년간의 전쟁으로 국토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무수한 인명이 희생되었고 경제적 기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쟁 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는데 1인당 국민 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고 이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외국의 원조 없이는 하루도 생존하기 어려웠던 나라였습니다. 저는 역사책을 넘기며 깊은 충격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오늘날의 한국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서양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과거의 피해자다 라고 말하며 끝없는 보상을 요구합니다. 역사적 피해를 현재의 불평등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탓하는 대신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취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민주화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모습은 강렬했습니다. 그들은 SNS에서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리로 나가 시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의 차별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 승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실제 반응 역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한국인은 그냥 우리 엄마한테 뒤지게 맞아서 그래요. KK라고 말하며 어려운 상황도 유머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우리는 그냥 징징대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다. 라는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통해 한국인들의 정신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도시를 불태우지 않습니다. KK.
이는 서양의 일부 시위와 한국의 평화적 시위 문화를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겪은 고난은 서양의 어떤 나라들보다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아픈 상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상처를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은 그 아픔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 더 강해지자는 결심으로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놀라운 성장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의 사회 참여 방식은 어떠한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서 우리는 억압받았다. 이건 차별이다.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외치며 정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행동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바꿨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SNS에서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촛불혁명이었습니다.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매주 주말마다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촛불혁명 관련 영상을 보며 이건 정말 놀라운 시민의식이야 라고 감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모여 정의를 요구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광화문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온라인 분노가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사회와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불평하고 그것으로 끝냅니다. 그들의 분노와 불만은 온라인 공간에 머물러 더 있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직접 거리로 나가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키보드 전사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국민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실제 반응도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일본이고 중국이고 내쫓았는데 너는 계속 같이 살자니? 라는 댓글을 보았는데 이 말은 역사적으로 한국이 외세 침략에 맞서 싸워온 자부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우리는 한 번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든 적 없다고 말해서 하는데 이는 한국인들의 정신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지들끼리 약탈하는 것 좀 봐라. 우린 그런 짓 안 한다였습니다. 이는 서양의 일부 폭력적 시위와 한국의 평화적 시위 문화화를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규모 시위는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되었고 약탈이나 방화와 같은 폭력 행위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행동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아마도 그것은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외세 침략과 국내 독재에 맞서 싸워온 경험이 그들에게 행동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것이 아닐까요? 또한 한국의 교육과 문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우는 단체 활동의 중요성, 공동체의식,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이 한국인들의 행동력을 키웠을 것입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한국인들은 행동으로 말한다. 그들은 불평보다 변화를 선택한다.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서양 사회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분노와 비난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요. 다음으로 저는 서양 미디어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성취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지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해냈는데 서양 미디어는 한국을 제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 CNN, BBC 같은 주요 언론사들의 한국 관련 보도를 분석해보니 뚜렷한 편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야. 저는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기사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취를 이룬 나라가 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것일까? K-팝, BTS, K-드라마, K-기업, 삼성, 현대 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도 서양 미디어는 여전히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여전히 한국을 폄하하려 더했습니다. 마치 서양의 성공 모델만이 유일한 길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서양 미디어의 보도를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성취를 다룰 때 그들은 종종 하지만이라는 역접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자살률이 높다. K-팝은 세계적 인기를 얻었지만 연예인들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와 같은 식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할 때 외부 요인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일본 모델을 모방해서 서양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같은 표현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성공이 한국인 자신들의 노력과 창의성 덕분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 덕분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저는 이건 명백한 편견이야 라며 분노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이룩한 성취를 외부 요인으로만 설명하려는 태도는 매우 불공정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서양은 인정해야 한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인들도 이러한 서양 미디어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한 한국인은 미국은 상위 1%가 이끌어가는 나라임이라며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비판했고 또 다른 댓글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결국 다 백인들이 지배하면서 말 참 많네. 카카카. 이것은 서양 사회가 여전히 인종적 다양성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담고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행동하는 국민이야.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허풍이 아니라 실제 성취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양 미디어의 한국 보도에 관한 자료를 모아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연구소 내에서 큰 관심을 받았고 동료들은 저의 발견에 놀라워했습니다. 한 동료는 이런 미디어 편향이 우리의 세계관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지 몰랐어 라고 말했고 다른 동료는 왜 우리는 항상 서양의 관점에서만 세계를 바라보려 할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서양 중심적 사고에 익숙해져서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성공 모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연구 과정을 통해 저는 서양 미디어가 비서양 국가들의 성취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시스템만이 옳다고 믿고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발전 경로를 인정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하면서 서양 중심적 세계관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양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다양한 성공 모델을 인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인종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국인은 제외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했고 대신 승자가 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구 실벽에 붙여놓은 메모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양 사회와 한국의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피해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싸우지만 한국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상처, 육손 2호 전쟁의 비극, 독재 정권 시절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이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특별한 이유야.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핑계로 삼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피해 의식에 빠지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연구소의 정기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선임 연구원은 당신의 연구는 우리가 항상 가정해온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며 서양 중심적 사고방식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평가서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례는 분명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 그리고 실제 행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접근 방식은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세미나 후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특히 서양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국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전 세계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대신 승자가 되겠다. 이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태도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서양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도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의 매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인들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실천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만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저는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데이터와 자료로만 접했던 한국을 이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흥분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특별함을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 도시의 에너지에 압도되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최첨단 기술이 일상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거리는 안전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곳이 이렇게 변모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야 라고 감탄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빛의 향연은 마치 한국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장은 학생과 교수들로 가득 찼고 모두 진지하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교수님, 서양 사람들이 정말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고 있나요? 저희가 볼 땐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양 미디어와 많은 사람들은 아직 한국의 성취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렌즈로만 세계를 바라보려 하죠. 하지만 이는 변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독특한 발전 모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연 후 저는 다양한 한국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업인, 학생, 공무원,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나라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맹목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실제 성취에 기반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노인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했고 전후 재건 과정을 모두 지켜본 분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국 원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세대가 견뎌온 고난과 그들이 보여준 의지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아닌 개척자로 스스로를 정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의 방문 동안 저는 연구실에서 발견했던 것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 근면성, 실천력, 그리고 미래지향적 태도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광화문 광장에서 본 시위였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지만 그 시위는 놀랍도록 평화적이었습니다. 폭력이나 약탈, 방화 같은 행위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행동하는 방식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대신 건설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그들이 가진 세계관의 넓이에도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전통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책으로 출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승자의 선택,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 저책으로 정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특별함을 이해하고 그 교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한국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제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세계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찾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자의 선택. 작은 출간 첫 주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저는 CNN, 폭스뉴스, PBS 같은 주요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연구 결과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방송인이 인터뷰에서 당신의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대학교들에서의 간견 요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같은 명문 대학에서 학생들과 교수들 앞에서 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강연장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고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 우리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합니다. 그들은 외부 요인을 탓하거나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아요. 대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북콘서트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고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제 책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성취를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외국인의 시선으로 우리를 너무 단순화하는 것 아닌가요? 라며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저에게 더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독자들에게 제 관점은 분명 불완전합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니며 여러분의 경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국의 성취와 그 의미를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의 성공 이후 저는 미국 내 여러 정책 위반자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교육 시스템, 사회 결속력, 그리고 미래지향적 정책 접근 방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상원 의원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의 성공 모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과 미국의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와 가치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출범식에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실천력, 미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만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모델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인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구의 힘이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한 작은 질문이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큰 답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역사의 중요한 한 장을 장식하는 위대한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작은 매개체가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아시아에는 왜 제외되는가? 그 중에서도 위대한 한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